그녀는 어머니나 오빠와는 달랐다. 그녀에게는 항상 인간적인 무언가, 어떤 부드러움, 양심이 있었고 김 여사는 그것을 약점이라고 부르며 평생 그녀에게서 없애려고 노력했다. 전화는 다음날 저녁 무렵에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민서가 받았다. 언니, 저 소희예요. 우리 만나야 해요. 급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억눌려 있었으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1시간 후에 수정의 집과 소희가 사는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가의 작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민서가 먼저 도착했다. 그녀는 낡은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곧 소희가 나타났다. 그녀는 누가 자신을 미행할까 두려운 듯 주위를 살피며 빠르게 걸었다. 그녀는 회색의 평범한 코트를 입었고 후드를 얼굴에 깊숙이 눌렀었다. 그녀는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녀는 민서 옆 벤치에 앉았지만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가 알면 날 죽일 거예요. 넌 왜인지 알잖아, 소희야. 민서가 조용히 대답했다. 소희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러다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구겨진 종이 영수증을 꺼냈다.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민서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었다. 이거 현우 오빠 방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빠는 버렸지만 내가 주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져가요. 민서는 구겨진 종이를 폈다. 그것은 은행 영수증, 거래 명세서였다. 수취인은 평온 클리닉, 그리고 금액. 그 금액은 민서의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였다. 6자리 숫자. 그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의 모든 돈. 현우가 접근할 수 없었던 그녀의 개인 저축 계좌에 있던 돈이었다. 나 가봐야겠어요. 소희가 일어나며 속삭였다. 그녀는 끝내 민서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일어나 거의 뛰다시피 멀어져 짙어지는 황혼 속으로 사라졌다. 민서는 그 종이 조각을 손에 쥔 채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앙의 전체 규모를 이해하는 열쇠였다. 그녀 자신이 꾸며낸 애인에 대한 거짓말은 단지 뒤집혔을 뿐 끔찍한 진실로 드러났다. 돈은 실제로 도둑맞았다. 하지만 가상의 여자에게 줄 선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서 자신의 평생 감옥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였다. 장기 치료를 위한 선금. 아마 그들의 청구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을 것이다. 차갑고 실용적인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단지 가족 음모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냉혈하고 계획적이며 잔인한 강도의 희생자였다. 다음 날 그녀는 은행에 갔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거나 무언가를 증명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확인, 기계로부터의 공식적이고 무감정한 확인만이 필요했다. 그녀는 넓고 쿵쿵 울리는 은행 홀로 들어가 구석에 있는 ATM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은 지갑에서 은행 카드를 꺼낼 때 약간 떨렸다. 플라스틱 사각형은 차가웠다. 그녀는 카드를 투입구에 넣고 비밀번호, 4자리 숫자, 아버지의 생일을 눌렀다. 화면에 메뉴가 떴다. 현금 인출, 서비스 결제, 잔액 조회. 그녀는 마지막 옵션을 눌렀다. 기계는 잠시 생각하더니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는 화면에 거의 조롱에 가까운 작은 숫자를 표시했다. 몇십만 원. 그녀의 저축, 그녀의 경제적 독립, 그녀의 미래로부터 남은 모든 것이었다. 민서는 화면을 보았고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이 몇 개의 빛나는 숫자로 좁혀졌다. 그녀는 화면이 꺼지고 ATM이 그녀의 카드를 다시 뱉어낼 때까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 주머니에 넣고 은행을 나왔다. 그녀는 거리를 걸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소음, 자동차,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멀고 중요하지 않은 배경이 되었다. 머릿속에는 모루를 치는 망치처럼 울리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있었다. 그가 해냈다. 그는 단지 계획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해치웠다. 그녀가 클리닉에 앉아 있는 동안
동생과 이야기하는 동안, 교묘한 계획을 세우는 동안 그는 행동했다. 그는 은행에 갔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의 계좌에 접근했다. 아마도 그녀가 언젠가 바보같이 읽지도 않고 서명한 위임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가 그냥 그녀의 서명을 위조했을까?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를 등치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단지 그녀를 가두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빈털터리로 완전히 의존적으로 만들어 그녀가 싸울 기회를 단 하나도 갖지 못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가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떠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녀는 자신이 그의 잔인함과 체계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지 어머니 치마폭에 쌓인 약골이 아니었다. 그는 이 음모에 적극적이고 계산적인 참여자였다. 그리고 그는 가장 아픈 곳을 쳤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지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유를 빼앗았다. 그녀는 수정의 아파트에 와서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 수정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말없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뭐라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돈이 없어. 민서도 조용히 대답했다. 그가 다 가져갔어. 이제 그녀는 함정에 빠졌다. 돈도 없고 미치광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며 몇 발짝 앞서가는 적들과 함께. 그것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끝처럼 보였다. 그녀는 동생의 아파트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세상은 색을 잃었다. 그는 단지 그녀의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힘을 앗아갔다. 다음 날 그녀는 결국 은행에 가서 사기 신고서를 작성했다. 젊은 여직원은 동정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며 신고서를 받았지만 민서는 그녀의 눈에서 희망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았다. 검토 절차는 최대 30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30일. 민서에게는 3일도 없었다. 수정은 그녀에게 거의 모든 저축, 5만 원권 지폐 한 뭉치를 주었다. 가져가.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충분할 거야. 우리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민서는 돈을 받았다. 그녀는 굴욕감, 좌절감, 의존감을 느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했던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부수고 싶었고 거의 성공했다. 저녁, 부엌에 앉아 민서는 낯선 불빛이 켜진 창문들을 보며 더 이상 단순히 반응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다시 미끼를 던져야 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모든 것이 걸린 미끼. 그녀는 소희가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비록 신뢰할 수는 없지만 연락책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다시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수정이 사준 새 번호로 소희에게 전화했다. 소희야, 나야. 민서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상처 입은 듯했다. 그녀는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느꼈다. 언니, 나한테 전화하지 마. 소희가 전화기 저편에서 겁에 질려 속삭였다. 그들이 알면 더는 안 할게. 민서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작별 인사하려고 전화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작별 인사라니 무슨 말이야?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 끝났어. 소희야. 나 항복이야. 그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갔어.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싸울 수가 없어. 나 오늘 밤에 떠날 거야. 그들이 날 찾지 못할 어딘가 먼 곳으로. 그냥 네가 알아줬으면 했어. 나 찾지 마. 그녀는 흐느끼며 길게 멈추었다가 뒤죽박죽으로 말했다. 그것은 거짓과 섞인 진실이었다. 그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꼈고 그 진심이 그녀의 거짓말을 완전히 믿게 만들었다. 언니,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소희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묻어났다. 바보 같은 짓이 아니야. 소희야,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잘 있어. 민서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10분 후에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소희가 어머니에게 전화할 것을 알았다. 그녀는 민서가 무너져 도망쳤다고 말할 것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신호가 될 것이다. 최종 승리를 축하하라는 신호. 민서는 노트북을 열고
별장 카메라에 실시간 영상을 켰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몇 시간이 지났다. 화면 속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고 그들이 그녀를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정 무렵 진입로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다. 그들이 왔다. 김 여사와 현우. 그들은 집에 들어섰고 그들의 모습은 승리에 차 있었다. 현우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김 여사는 자신의 합법적인 영지에 들어서는 여왕처럼 보였다. 그녀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방을 둘러보았다. 그래, 이제 다 끝났군. 그녀가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얻어맞은 개처럼 도망쳤어. 내가 말했잖아요, 엄마. 그 애 무너질 거라고. 현우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식탁 위에 샴페인 병목이 삐져나온 봉투를 놓았다. 그들은 식탁에 앉았다. 현우는 큰 소리를 내며 샴페인을 땄다. 그들은 잔에 그것을 따랐다. 우리를 위하여. 현우가 잔을 들었다. 정의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김 여사가 대답했다. 그들은 샴페인을 마시고 이야기하고 웃었다. 민서는 그들을 보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가 없었다. 오직 차갑고 초연한 호기심만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 아래의 곤충을 관찰하듯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했다. 아파트는 현우에게, 별장은 김 여사에게, 모든 것이 단순하고 냉소적이었다. 1시간 후 샴페인과 성공에 취한 현우가 일어섰다. 나 자러 갈게. 그가 비틀거리며 말했다. 힘든 날들이었어. 그는 떠났다. 김 여사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에너지가 넘쳐 보였다. 그녀는 잔을 비우고 시계를 본 다음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민서는 긴장했다. 그녀는 소리를 최대로 키웠다. 김 여사는 번호를 눌렀다. 몇 초 동안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여보세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변했다. 그것은 더 부드럽고 친밀해졌다. 그것은 아주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는 여성의 목소리였다. 민서는 모든 단어, 모든 억양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대화의 한쪽만 들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네, 자기야. 네, 다 끝났어요. 그 애 도망쳤어요. 무너졌다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현우가 물론 좀 서툴렀지만 전반적으로 잘 해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대답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심에 찬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될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네, 알아요. 당신이 기다렸다는 거, 나도 기다렸어요. 그러자 그녀는 민서의 세상을 지난 며칠 동안 두 번째로 뒤집어 놓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문장을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그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 딸도 무너졌어. 현우는 아파트를 갖게 될 거고 우리, 내 사랑, 우리는 별장을 갖게 될 거야. 우리는 우리의 정의를 얻을 거야. 우리. 민서는 화면을 승리에 일그러진 이 여자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어머니와 아들의 음모가 아니었다. 현우는 단지 집행자일 뿐이었다. 심지어 김 여사조차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파트너, 그동안 내내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던 비밀스러운 플레이어가 있었다. 그녀의 오래된 이야기 속 바로 그 박 사장, 진정한 배우 조종자,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이든 간에 단순히 공범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연인, 이 악마 같은 계획의 진정한 유일한 저자였다. 이것은 외롭고 원한에 찬 여자의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장기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공동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현우는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 지렛대였다. 민서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모자이크가 맞춰지고 있었다. 박 사장. 그녀의 아버지가 감옥에 보낸 남자. 지금 그녀의 별장이 서 있는 땅을 잃어버린 남자. 김 여사의 연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무서워졌다. 그녀는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와 그녀의 의지박약한 아들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유령, 수십 년 동안 숙성된 타인의 증오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박 사장은 누구인가?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녀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출발점이 있었다. 조사는 현우나 현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김 여사의 과거에서 시작해야 했다. 다음 며칠 동안 민서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거리에서가 아니라 도서관의 정적 속에서, 그리고 인터넷 아카이브의 깊은 곳에서 조사를 벌였다. 그녀는 뼛속까지 사서였고 정보 검색의 전문가였다. 그리고 그녀는 일에 몰두했다. 그것은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목표를 주었다. 그녀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다. 김영숙. 그들 가족 모두는 그녀의 공식적인 이력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미망인이었다. 그녀의 첫 남편, 현우와 소희의 아버지 김인철은 대기업의 부유한 엔지니어였다. 그는 오래전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공식적인 사인은 광범위한 심근경색이었다. 그는 40대 초반이었다. 김 여사는 두 아이와 함께 홀로 남아 영웅적으로 그들을 키웠고 그 후로 재혼하지 않았다. 비극적이지만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이야기는 민서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건강한 40대 남성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의 유산을 가지고 비밀스러운 연애를 계속하기에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민서는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인철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았다. 정보는 거의 없었다. 오래된 기업 명부, 직원 명단,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때 그녀는 김 여사에게로 초점을 옮겼다. 그녀는 도시기록 보관소,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에 공개된 오래된 신문들을 훑어보았다. 그녀는 그녀의 처녀 시절성, 그녀의 이름이 언급된 어떤 것이라도 찾았다. 이것은 끈질기고 거의 희망 없는 작업이었다. 수많은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데 몇 시간, 며칠이 걸렸다. 그녀는 부고, 결혼 소식, 도시 행사 기사들을 읽었다. 그녀는 영웅적인 미망인의 매끄럽고 잘 다듬어진 이력에서 벗어나는 단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찾아냈다. 그것은 25년 전 누렇게 변한 지역 신문에 실린 아주 작은 기사였다. 기사는 3면의 금주의 스캔들이라는 제목 아래 있었다. 그것은 김 여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도시 외곽에 있던 사설 정신병원 고요의 숲에 대한 것이었다. 기사는 신랄하고 고발적인 어조로 쓰여 있었다. 기자는 이 병원의 의심스러운 치료 방법, 환자 가족들의 불만, 그리고 건강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이 요양원의 창살 뒤로 얼마나 쉽게 가두어 권리와 재산을 박탈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사에는 병원이 수많은 감사와 스캔들로 인해 폐쇄 직전에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민서는 읽었고 그녀의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정신병원, 같은 수법, 같은 방법,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그녀는 기사의 마지막 단락에 이르렀고 거기서 읽은 단어들에 얼어붙었다. 이 더러운 이야기의 활용점정은 최근에 일어난 비극, 병원 환자 중 한 명의 갑작스럽고 의심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직업이 부유한 엔지니어였던 이 남성은 아내의 강권으로 급성 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고요의 숲에 입원했으며 몇 주 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환자의 이름은 명확한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감사기관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내의 강권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엔지니어. 민서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김인철, 그녀의 시아버지, 현우의 아버지였다. 김 여사는 이미 한 번 이 짓을 저질렀다. 그녀는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을 제거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먼저 그를 사회의 눈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이성을 잃게 하고 그가 고립되고 무방비 상태일 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조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같은 짓을 그녀에게, 민서에게 저질렀다. 다행히 이번에는 치명적인 결과는 없었지만 그녀는 다시 기사를 자세히 읽으며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의 이름, 이 저주받은 병원의 원장 이름을 찾았다. 이름은 맨 끝에 있었다.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고요의 숲의 원장이자 주치의인 최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경쟁자들의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씨. 그 성은 민서에게 낯익게, 아주 낯익게 느껴졌다. 그녀는 어디서 그 성을 들었을지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더듬었다. 신문도, 기록 보관소도 아닌 평범한 삶 속에서. 그러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들의 도시에는 최 씨 의사 가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유명한 최지우는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내과 의사 중 한 명이었다. 그에게 진료를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가진 사람이었다. 민서는 검색 엔진을 열고 최지훈 의사를 입력했다. 화면에 그의 사진이 나타났다. 자신감 있고 차분한 눈빛, 호감 가는 미소,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이력이 있었다. 3대째 의사, 유명한 정신과 의사 최성진의 아들. 원이 다쳤다. 바로 그 스캔들에 휩싸였던 병원의 바로 그 원장의 아들. 도시에서 존경받는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가졌지만 가족의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운 의사. 이것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김 여사가 박 원장을 어떻게 찾았는지 설명했다. 그녀가 의료계에 그런 인맥을 어떻게 가졌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새로운 집행자를 찾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되고 검증된, 이미 한 번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준 사람들에게 의지했다. 최 씨 가족은 그녀에게 빚을 졌다. 아니면 더 가능성 있게 그들은 오래된 죄로 묶인 한 배를 탄 사이였다. 민서는 새로운 지렛대를 찾았지만 이 지렛대는 위험했다. 최지우는 아버지의 평판을 마지막까지 지킬 것이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말하게 만들어야 했다. 다음 날 민서는 정면 돌파했다. 그녀는 교묘한 계획과 함정을 위한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최지훈 의사가 진료하는 사설 클리닉 주소를 찾아 예약도 전화도 없이 그곳으로 갔다. 그곳은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의심스러운 평온 클리닉과는 정반대였다. 내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정중한 접수원, 값비싼 마감재, 정적과 질서. 민서는 데스크로 다가갔다. 최지훈 원장님을 뵈어야 합니다. 아주 급한 일입니다. 여직원은 약간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원장님 예약은 한 달 후까지 꽉 차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그분의 부친이신 최성진 원장님과 고요의 숲병원에 관한 일입니다. 민서가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이름과 오래된 병원의 이름은 효과가 있었. 여직원의 얼굴색이 변했고 내선 번호를 누르고 수화기에 무언가 속삭였다. 1분 후 그녀는 민서에게 원장이 5분간 시간을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훈의 진료실은 클리닉 전체만큼이나 흠잡을 데 없었다. 거대한 창문, 어두운 나무 책상, 완벽한 질서. 원장 자신은 사진에서 본 그대로 자신감 있고 세련되며 성공한 모습이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민서를 차갑고 탐색하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5분들이지. 그가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고 말했다. 민서는 빙빙 돌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단번에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골, 할로페리돌, 박 원장의 클리닉에 대해. 그리고 그녀는 핵심으로 넘어갔다. 저는 김영숙이 그녀의 첫 남편 인철 씨에게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병원 고요의 숲에서 그녀를 도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놀람, 부인, 두려움 등 어떤 반응이든 예상했다. 하지만 최지훈의 반응은 달랐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어떻게 감히. 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평정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떻게 감히 여기에 와서 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민서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신문기사, 엔지니어의 의심스러운 죽음, 병원 폐쇄. 그리고 이제 같은 수법이 저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분명 당신의 사람일 겁니다. 이건 어떤 종류의 유착관계입니다. 나가 최지훈이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 진료실에서 나가시오. 한마디만 더 하면 경찰을 부르겠소. 그리고 약속하건대 당신이 여기 다녀간 후 당신의 금치산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오. 당신은 아픈 여자고 당신이 있을 곳은 요양원이야. 민서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가장 아픈 곳, 가족의 명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건드렸다. 그는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돕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과거의 뼈 위에 세워진 자신의 평판을 마지막까지 지킬 것이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진료실을 나와 접수원의 경멸적인 시선을 받으며 복도를 지나 거리로 나왔다. 그녀는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 마지막 단서였다. 그리고 그것은 끊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완전히 망가진 채 수정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동생에게 실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부엌의 완전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둘 다 이것이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더 이상의 수는 없었다. 늦은 저녁, 그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문에서 조용히 노크 소리가 났다. 초인종이 아니라 바로 노크였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수정과 눈을 마주쳤다. 누구일까? 민서는 발끝으로 문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내다보았다. 현관에는 소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소희는 겁먹은 동물처럼 아파트 안으로 잽싸게 들어왔다. 그녀는 코트도 없이 스웨터 한 장만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나 더는 못하겠어요. 그녀가 민서를 미친 듯한 눈으로 보며 속삭였다. 이 일의 일부가 될 수 없어요. 이 모든 걸 알면서 그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녀는 낡고 먼지 쌓인 끈으로 묶인 신발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녀가 상자를 민서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거 엄마한테 있었어요. 다락방에 보관하셨어요. 그냥 오래된 편지, 추억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혹시 거기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상자를 민서의 손에 쥐어주었다. 저 가요. 다른 도시에 있는 이모 댁으로 갈 거예요. 찾지 마세요. 난 못해요. 그리고 그녀는 나타났을 때처럼 재빨리 문 밖으로 빠져나가 사라졌다. 민서는 이먼지 쌓인 상자를 손에 든 채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부엌 식탁 위에 놓았다. 그녀와 수정은 그것을 쳐다보며 감히 열지 못했다.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과거로부터의 마지막 인사, 민서는 끈을 풀고 뚜껑을 열었다. 상자는 낡고 누렇게 변한 편지들로 가득 차 있었고 깔끔한 뭉치로 쌓여 있었다. 일부는 리본으로 묶여 있었다. 수정은 잠자리에 들었고 민서는 부엌에 남았다. 그녀는 진한 차를 끓이고 읽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그녀는 남의 인생을 파헤쳤다. 친구들의 편지, 친척들의 엽서, 남편 인철의 메모, 건조하고 실무적이며 일상적인 세부사항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없었다. 그녀는 뭉치를 거듭해 살펴보았다. 이미 날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마지막 편지 뭉치에 도달했다. 그것은 빛바랜 세틴 리본으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필체는 달랐다. 자신감 없고 남성적이며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민서는 리본을 풀고 읽기 시작했다. 첫 줄부터 그녀는 이것이 그것임을 알았다. 그것은 열정, 그리움, 약속으로 가득 찬 연애 편지였다. 김 여사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그녀의 남편을 증오하는 한 남자의 편지였다. 그는 그를 간수, 쓸모없는 부속물,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불렀다. 내 사랑, 내 유일한 영숙.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곧 우리는 우리 사이에 있는 그 하찮은 인간을 제거할 거야. 계획은 거의 준비됐어. 몇 주만 더 있으면
내 그 쓸모없는 남편은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고 그때 우리는 함께 할 거야. 너, 나, 그리고 우리 아들. 그래, 우리 아들. 별장도, 다른 모든 것도 우리 것. 오직 우리 것이 될 거야. 민서는 이 글귀를 읽었고 그녀의 손이 차가워졌다. 우리 아들. 그렇다면 현우, 그녀는 편지 끝까지, 서명까지 읽었다. 그녀는 이미 어떤 이름이 거기에 있을지 알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편지는 영원히 당신의 박태준이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명, 그 아래에는 추신이 있었다. 지역기획과장 박태준. 그 이름은 민서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알고 있었다. 그는 단지 과거의 어떤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무원 중 한 명이었다. 엄청난 인맥을 가진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가진 사람이었다. 아무도 그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그녀 남편의 생물학적 아버지이자 그녀를 파멸시키려던 음모의 주범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왜 그들이 그렇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는지. 왜 박 원장이 그렇게 쉽게 위증을 했는지. 왜 심지어 존경받는 최지훈조차 그렇게 격렬하게 자신의 평판을 지켰는지. 이 음모에는 뒷배가 있었다. 강력하고 영향력 있으며 그들의 작은 도시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었다. 박태준, 현우의 생물학적 아버지, 김 여사의 연인, 그녀의 아버지를 파멸시키며 그녀에게 복수하던 남자. 그녀는 구원의 손길이자 사형 선고인 편지 뭉치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것은 절대적인 증거였다. 고위 공무원의 손으로 쓰인 살인 음모에 대한 직접적인 자백. 하지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경찰에 가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박태준은 시스템의 일부였다. 어떤 경찰관, 어떤 수사관이라도 그의 이름을 보면 이 사건을 그냥 덮어버릴 것이고 평온 클리닉의 진단서를 가진 그녀 자신은 정말로 요양원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원히 그들은 이 편지들이 그녀의 아픈 상상력의 산물인 위조품이라고 말할 것이다. 수정은 잠에서 깨어 민서의 얼굴과 식탁에 펼쳐진 편지들을 보고 말없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우리 어떡하지? 그녀가 속삭이며 물었다. 우리는 당국에 갈 수 없어. 민서가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렇다면 당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가야지. 그들의 도시에는 시민일보라는 독립신문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는 대대적인 탐사보도로 이름을 알린 기자가 있었다. 이진우 기자. 그는 시장, 지역체벌, 부패한 공무원들을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민서는 그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았다. 그녀는 일회용 유심카드로 그에게 전화했다. 이진우 기자님. 그녀가 목소리를 바꾸려고 애쓰며 물었다. 당신을 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패, 사기, 그리고 아마도 살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고위 공무원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구시죠? 이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배에 절어 약간 피곤해 보였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저에게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날 저녁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민서는 이 만남을 마지막 전투처럼 준비했다. 그녀는 박태준의 편지들을 고화질 사진으로 찍고 그것들을 넘기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했다. 은행 영수증 사본, 계좌 명세서, 박 원장 클리닉의 진단서를 만들었다. 그녀는 디지털 증거물 전체를 수집하여 USB에 담았다. 원본은 수정에게 안전한 곳에 맡겼다. 이진우 기자는 50대 남성으로 지친 눈과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말을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전골, 클리닉, 텅 빈 계좌, 박태준의 편지까지.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는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엄청나군.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 중 절반만 사실이라도 이건 폭탄이야. 모두 사실입니다. 민서가 말하고 그에게 USB를 건넸다. 여기 모든 게 있습니다. 사진, 비디오,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가 USB를 받았다. 그래서 뭘 원하십니까? 이걸 기사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박태준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도록요. 이진우가 비웃었다. 아가씨, 당신이 누구를 건드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박태준은 어리석은 시장이 아니에요. 심각한 인물이라고요. 그는 날 잡아먹고도 트림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온 겁니다. 모두들 당신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민서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그의 눈에 도전적인 빛이 번뜩였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죠. 문서가 진짜라면 일면 기사를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신문 역사상 가장 큰 기사가 될 겁니다. 그는 민서를 허약하고 거의 비현실적인 희망 속에 남겨두고 떠났다. 처음으로 그녀에게는 강력하고 전문적인 동맹자가 생겼다. 시스템과 그들의 영역에서 싸울 수 있는 누군가. 다음 며칠은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 지나갔다. 민서와 수정은 거의 집을 나가지 않고 매시간 신문사 웹사이트를 확인했다. 이진우는 전화하지 않았다. 민서는 그것이 좋은 신호이기를 바랐다. 그가 일하고 있고 정보를 확인하고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를. 신문새 호의 발행일은 금요일로 정해졌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민서는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는 헤드라인을 상상했다. 공무원 살인범, 권력 상층부의 음모. 그녀는 박태준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가 이 기사를 보면 어떨까? 이른 아침 수정이 신문 가판대로 달려가 시민일보새 호를 사왔다. 그녀는 아파트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신문을 식탁 위에 던졌다. 민서는 그것을 움켜쥐고 일면을 훑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2면, 3면, 정치, 스포츠, 도시 소식, 박태준에 대한, 클리닉에 대한, 그녀에 대한 단 한마디도 없었다. 전혀 아무것도. 그녀의 마음속에 희미하게 타오르던 희망이 촛불처럼 꺼져버렸다. 그가 그녀를 속였거나 협박당했거나 돈을 받았다. 그녀는 어느 쪽이 더 나쁜지 몰랐다. 하루 종일 그녀는 무기력하게 보냈고 점심 식사 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그녀가 받았다. 네, 알아보겠어? 이진우의 목소리였다. 그는 이상하고 조롱하는 듯했다. 왜 아무것도 없죠? 민서가 조용히 물었다. 아무것도 없다니. 아주 잘 있는데 네가 제대로 못 찾았을 뿐이야. 어제 신문 펴봐. 오면에 작은 기사. 민서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대화를 들은 수정은 이미 오래된 신문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 자신문을 찾아 재빨리 5페이지까지 넘기고 멈췄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민서가 이미 답을 알면서도 수화기에 대고 물었다. 네가 읽어봐. 이진우가 비꼬듯 말했다. 거기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편집증에 시달리는 한 도시의 미치광이가 존경받는 사람들을 스토킹하고 미친 비난으로 괴롭힌다는 내용이야.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하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한 공무원, 박태준 씨 같은 분 말이야. 수정이 그녀에게 신문을 건넸다. 민서는 헤드라인을 보았다. 스토킹 증후군, 병든 환상이 사회에 위협이 될 때. 그녀는 기사를 읽었고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거기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뒤집히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어 있었다.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라 공격자로 불안정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여성으로 묘사되었다. 그녀는 가족 불화 때문에 존경받는 공무원인 시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결심했다. 기사에는 그녀가 전문기관에 입원한 사실과 허구를 만들어내는 경향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박태준은 단지 이진우를 침묵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 단순했을 것이다. 그는 그녀 자신의 무기를 그녀에게 되돌려 사용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증거를 가져다가 그녀를 공개적으로 굴욕시키는 도구로 바꾸었다. 그는 단지
그녀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위험한 미치광이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말만 하는 사람으로 온 세상에 전시했다. 그는 그녀의 평판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파괴했다. 그녀는 이 기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경고였다. 그리고 동시에 여론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이제 도시 전체의 눈에 그녀가 편집증적 성향을 가진 불안정한 여성이 되었으니 그들의 다음 어떤 조치든 불가피한 조치처럼 그녀로부터 사회를 구하고 그녀 자신으로부터 그녀를 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들은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9시 수정의 아파트 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그것은 소희처럼 조용한 노크가 아니라 끈질기고 요구가 많은 전화였다. 민서는 문으로 다가갔다. 문구멍으로 보니 두 사람이 보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과 제복을 입은 경찰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들이 왜 왔는지 알았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이민서 씨, 맞으십니까? 여성이 공식적이고 무심한 어조로 물었다. 네, 저는 법원 집행관입니다. 이것 받으십시오. 수령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민서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것은 공식적인 소환장이었다. 재판 기일에 대한 통지서.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결정타를 날렸다. 박태준과 김 여사는 그녀가 기자에게 방문한 것을 계기로 계획을 서둘렀다.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했다. 현우의 변덕스럽고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진술서, 박 원장의 급성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공식 보고서, 그리고 이제 신문기사는 그녀의 공개적으로 불안정한 행동과 존경받는 공무원을 박해한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그녀 이민서를 금치산자로 선고하고 강제 정신과 치료를 명령하는 문제에 대한 재판이 48시간 후에 열리도록 긴급 법원 청원을 제출했다. 2일, 그들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을 준비할 이틀을 주었다. 그녀에게는 변호사도, 거의 돈도, 단 한 명의 증인도 없었다. 그녀의 모든 증거, 별장에서 찍은 비디오, 박태준의 편지들은 법정에서 그녀의 병든 환상에 또 다른 확인 자료로 제시될 수 있었다. 그녀의 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증인은 없었다. 그녀는 파멸할 운명이었다. 그녀는 이 소환장을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진정으로 두려워했다. 그녀의 자유, 돈, 평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이 두려웠다. 그녀는 하얀 벽, 조용한 요원들, 의식을 끈적하고 순종적으로 만드는 주사를 상상했다. 그들은 단지 그녀를 가두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치료하고 정상적이고 순종적으로 만들고 그녀의 인격을 지우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공할 모든 기회가 있었다. 수정이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뭔가 방법을 찾아낼 거야.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이 없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박태준에 맞서 이 사건을 맡아줄 정직한 변호사를 이틀 안에 찾는 것. 불가능했다. 이미 적절한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법원의 정의를 기대하는 것. 순진했다. 민서는 법적인, 완벽하게 짜인 함정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든 시도는 단지 그녀의 목에 걸린 올가미를 더 조일 뿐이었다. 그녀는 기자에게 갔다가 미치광이에 대한 기사를 얻었다. 그녀는 최지훈에게 갔다가 그의 분노를 유발했고 그는 분명 법정에서 그것을 그녀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그들에게 모든 유리한 패를 쥐어주었다. 그녀는 완전히 멍한 상태로 한 곳만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시간은 멈췄다. 생각은 없었다. 오직 피할 수 없는 종말에 대한 무겁고 둔한 인식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단 몇 사람만 아는 바로 그 번호였다. 그녀는 화면을 보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수정이 고집했다. 받아봐. 혹시 중요할지도 모르잖아. 민서는 핸드폰을 귀에 댔다. 네.
이민서 씨. 수화기 속 목소리는 남성적이고 낮았으며 아주 낯이 걷다. 최지훈입니다. 민서는 얼어붙었다. 최지훈, 이틀 전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하며 그녀를 진료실에서 쫓아낸 남자. 그가 왜 전화했을까? 비웃기 위해, 고소인 측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알리기 위해?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어두웠고 이전의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무슨 일로요? 민서가 무심하게 물었다. 당신이 제 진료실에서 말했던 것에 대해서요. 제 아버지와 김영숙 씨에 대해서. 민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이것은 또 다른 잔인한 장난처럼 느껴졌다. 당신이 떠난 후에 그가 말을 더듬으며 단어를 골랐다. 당신의 방문은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아버지의 기억을 더럽히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단어가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느리고 힘들게 말했다. 제 아버지는 집에 개인 기록 보관소, 병원에 보관하지 않은 기록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정리한 적이 없었지만 어젯밤에 그것들을 찾았고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그는 다시 침묵했다. 민서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제 생각에 당신이 이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 아버지, 그는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셨나요? 민서가 속삭였다. 최지훈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녀의 차트를 찾았습니다. 김영숙의. 그녀는 남편이 그곳에 입원하기 몇 달 전에 제 아버지의 환자였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개인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병적인 거짓말 경향을 동반한 조종적, 사이코패스적 성향.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포식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제거하기 위해 제 아버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같은 수법을 당신에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이미 묻어버렸던 희망이 갑자기 되살아났다. 연약하고 약하지만 살아있는. 그걸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민서가 대답을 듣기 두려워하며 물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서는 최지훈이 거친 숨을 내쉬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스템에, 박태준에 맞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버지가 더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그의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의 끝이었다. 네. 그가 마침내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있었다. 저는 그들이 제 아버지의 유산을 또 다른 범죄에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재판에 참석할 것이고 그의 기록을 가져갈 겁니다. 민서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수정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고통의 가면이 아닌 미소와 비슷한 것이 떠올랐다. 우리에게 증인이 생겼어. 그녀가 말했다. 그것도 대단한 증인. 최지훈과의 동맹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대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역사적인 문서로 뒷받침되는 전문가의 소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강력한 무기였지만 민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박태준의 영역에서 싸울 것이다. 법원, 판사, 검사, 이 모든 것이 그의 전쟁터였다. 그는 압박하고 협박하고 뇌물을 줄 수 있었다. 그는 최성진의 기록을 위조품으로 최지훈 자신을 아버지의 기억을 더럽히는 자로 몰아갈 수 있었다. 법정에서 박태준은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거기서 이길 수 없어. 민서가 그날 저녁 동생에게 말했다. 최지훈과 함께라도 그들은 모든 것을 뒤집을 거야. 우리는 전쟁터를 바꿔야 해. 무슨 말이야? 수정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법정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해. 그럼 나는 내 영역에서 그들만의 공개 망신을 선사할 거야. 나는 방어하지 않을 거야. 공격할 거야. 민서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무르익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대담하며 가장 미친 계획이었다. 그녀는 재판을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재판 하루 전에 자신의 판결을 내릴 것이다. 김 여사님 생신이 모레야. 민서가 말했다. 66세가 되셔. 완벽한 구실이지. 수정은 공포에 질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 무슨 생각이야? 내가 그분께 파티를 열어드릴 거야. 별장에서 화려한 파티를. 그분을 기리고 우리의 화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계획은 순수한 광기였다. 수정이 준 마지막 돈을 변호사가 아닌 연회에 사용하는 것. 모든 친척, 영향력 있는 별장 이웃, 공동의 지인, 평판이 전부인 그들의 작은 세상의 핵심 인물들을 초대하는 것. 모든 뱀을 한 둥지에 모으는 것. 그들이 안 올 텐데. 수정이 의심했다. 그들은 네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바로 그래서 올 거야. 민서가 비웃었다. 그들은 내 마지막 굴욕을, 내가 용서를 빌며 그들 앞에서 아첨하는 모습을 보러 올 거야. 그런 즐거움을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그건 그들의 승리가 될 거야. 그들이 나를 공식적으로 파멸시키기 하루 전에. 다음 하루는 열광적인 경쟁으로 변했다. 민서와 수정은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일했다. 민서는 손님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그녀는 겸손하고 상처 입은 목소리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고 잘못했으며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생일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가족의 평화를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가 예측했던 대로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호기심, 악의, 동정심 등 타인의 불행을 예감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묻어났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김 여사에게 전화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민서예요. 시어머니는 민서가 말을 다 할 때까지 침묵했다. 저 다가오는 생신을 축하드리고 싶어서요. 모든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일 별장에서 어머님을 위해 작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제발 와주세요. 현우 씨도요. 저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생각해보마. 김 여사가 차갑게 툭 던지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민서는 그들이 올 것을, 반드시 올 것을 알았다. 수정은 그동안 준비를 맡았다. 도시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웨이터를 고용했다. 그들은 거의 모든 돈을 썼다. 이것은 올인이었다. 생일 전날 저녁,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았을 때 민서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수화기에서 소희의 겁먹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소희야, 너 떠났잖아. 못 갔어요. 물건 몇 개 가지러 돌아왔어요. 언니, 여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인데? 민서가 긴장했다. 나 지금 그 사람들 집에 있어요. 서울 아파트예요. 엄마랑 현우 오빠는 볼일 보러 나갔어요. 나 아빠, 그러니까 인철 아저씨 서재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거기 계세요. 앉아서 뭘 찍고 있어요. 서류 같은 거요. 파쇄기에 넣고 있어요. 나를 못 보셨어요. 나 숨었어요. 민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소희야, 그게 무슨 서류인지 볼 수 있겠어? 아주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수화기에서 몇 분간 침묵이 흘렀. 소희의 억눌린 속삭임과 서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들킬 거예요. 하지만 파쇄기 옆 쓰레기통에 조각들이 있어요. 한 장은 손으로 찢어서 버린 것 같아요. 안 들어갔나 봐요. 맞춰볼게요. 민서는 기다렸고 그 몇 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맞췄어요. 마침내 소희가 속삭였다. 여기 무슨 계약서 같은 게 있어요. 무슨 계약서? 민서의 심장이 멎었다.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여기 언니 성이 있어요. 그리고 주소, 별장 주소, 그리고 또 다른 성, 박태준.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들은 흔적을 지우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모든 증거를 파괴하고 있었다. 소희야, 날짜 있어? 네. 별장 부지 소유권을 언니. 이민서 씨에게서 박태준 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서예요. 그리고 날짜. 언니, 여기 내일 날짜가 적혀 있어요. 재판 다음 날. 민서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너무나 확신해서 이미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 법원이 그녀를 금치산자로 선고하자마자 그녀의 후견인인 현우가 이 계약서에 서명할 것이었다. 이 수년간의 복수의 주된 목표였던 별장은 공식적으로 진정한 주인에게 넘어갈 것이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빼앗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김 여사는 아무도 이 거래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초안과 사본을 파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다. 작지만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축제의 밤. 그토록 많은 고통의 증인이었던 별장은 완전히 변모했다. 베란다와 거실에는 새하얀 식탁보가 깔린 식탁들이 놓여 있었다. 촛불이 타오르고 하얀 장갑을 낀 웨이터들이 전체 요리와 샴페인을 날랐다. 조용하고 거슬리지 않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글ян차워워 잡지의 한 장면처럼 완벽했다.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친척, 이웃, 어떤 먼지인들. 민서의 몰락을 등 뒤에서 즐겁게 이야기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연극의 피날레를 보러 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경멸적인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서는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침착했고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단순하고 우아한 짙은 붉은 드레스를 입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시어머니를 위한 축하 인사를 받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무너지고 뉘우치는 가족의 남은 것을 구하려는 여성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주요 손님들은 마지막에 도착했다. 김 여사, 현우, 그리고 박태준. 민서는 그를 평생 처음으로 사진이 아닌 실물로 보았다. 키가 크고 백발이며 권위 있고 무거운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지배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민서를 마치 없는 존재처럼 내려다보았다. 김 여사는 자신의 세상에 있었다. 그녀는 이 무도회의 여왕이었다. 그녀는 축하 인사를 받으며 손님들에게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충실한 시종처럼 그녀 옆에 서서 자부심과 내일의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승리자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즐기러 왔다. 민서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박 사장님, 현우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용하고 겸손하게 말했다. 안 올 수가 없었지, 민서야. 김 여사가 도끼 어린 달콤함으로 대답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 베란다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거웠다. 손님들은 이 이상한 화해 장면에 곁눈질을 하며 속삭였다. 모두가 주요 공연, 민서의 공개적인 참여가 언제 시작될지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샴페인을 따르고 미소 짓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아무도 그녀의 손이 때때로 드레스 주머니에 숨겨진 작은 핸드폰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수정과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수정도 여기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고 부엌과 베란다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그녀는 이 저녁의 기술 감독이었다. 손님들이 오기 몇 시간 전 그들은 민서와 함께 거실의 프로젝터와 무거운 액자의 낡은 그림 뒤에 숨겨진 큰 스크린을 설치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민서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모이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그녀의 적들이 권력의 정점에서 완전한 안전을 느낄 그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손님들은 두어 잔씩 마셨고 대화는 더 커졌다. 김 여사는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박태준이 있었다. 그들은 이 우주의 중심이었다. 민서는 식탁에서 칼을 집어 잔을 가볍게 두드렸다. 맑은 소리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방 중앙에 연약하고 외롭게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귀빈 여러분, 그녀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맑았다. 이전의 소심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오늘 제 사랑하는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멋진 이유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조용해진 손님들을 둘러보았다.
김 여사와 박태준은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사과, 눈물, 굴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저는 잔을 들고 축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를 위한 축사입니다. 항상 원하는 것을 얻는 어머니를 위하여. 그녀의 말은 이중적인 의미로 들렸다. 공기 중에 당혹감이 감돌았다. 민서는 김 여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표, 지향적인 자세를 위하여 어떤 것에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능력을 위하여. 그녀는 잔을 더 높이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드레스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수정으로부터의 신호였다. 메시지는 짧았다. 모두 업로드됨. 패키지 전송됨. 명령 대기 중. 증거물 전체, 별장 비디오, 박태준의 편지 사진, 찢어진 계약서 사본, 은행 명세서, 이진우와의 대화 녹음, 최성진의 일기에서 스캔한 페이지들, 이 모든 것이 여러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되었다. 링크는 미리 준비된 주소 목록으로 발송되었다. 몇몇 주요 연방 언론사, 탐사 보도를 하는 블로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에 있는 연방 부패방지 기관의 인터넷 접수처였다. 이 모든 것은 민서가 핸드폰의 단 하나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건강을 위하여 김영숙 여사님.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금속성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녀가 잔을 입술에 가져가는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벽에 걸려있던 무거운 액자의 그림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그 뒤로 새하얀 스크린이 드러났다. 누군가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찾아온 정적 속에서 익숙한 김 여사의 씩씩거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어 울려 퍼졌다. 이게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 멍청아? 화면에 익숙한 거실에 흑백 영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바로 이 식탁에 앉아있는 김 여사와 현우, 민서가 몇 주 전에 설치했던 바로 그 카메라의 녹화 영상이 방 전체에 방송되기 시작했다. 깨끗하고 맑은 소리가 베란다에 울려 퍼졌고 독과 증오로 가득 찬 모든 단어가 가장 먼 구석까지 들렸다. 오랫동안 비밀이었던 음모가 순식간에 공개되었다. 그의 아버지, 그 성인군자, 그 인간이 30년 전에 박 사장님을 감옥에 쳐넣었어.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훔쳐간 삶을 되찾는 거야. 스피커로 증폭된 김 여사의 목소리가 죽음 같은 정적을 가득 채웠다. 손에 잔을 든 채 굳어버린 손님들은 천천히 화면에서 김 여사에게로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 당혹감, 그리고 느리고 추악한 이해가 번져갔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김 여사 자신이었다. 이것 꺼.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다. 이 혐오스러운 거 당장 꺼. 이건 조작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메커니즘은 작동되었고 그것을 멈출 수는 없었다. 현우는 식탁볼을 꽉 쥔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화면을, 비참한 변명을 중얼거리는 자기 자신을 보았고 곧 쓰러질 것 같았다. 박태준은 그들과 달리 평정을 유지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어두웠지만 목소리는 권위 있고 자신감 있게 들렸다. 이게 무슨 서커스냐. 그가 우렁차게 말했다. 이런 잔인한 장난이라니.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이 여자는 아픕니다. 조작된 녹화물 따위를 이용해 쇼를 벌여 정직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박태준과 연관된 몇몇 손님들은 그를 지지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침묵했다. 그들의 눈은 민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장난이라고요? 민서가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아니요, 박태준 씨. 이건 장난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적들이 앉아있는 주식탁으로 다가가 수정이 들고 있던 서류철에서 첫 번째 문서를 꺼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제 은행 계좌 명세서입니다. 제 유산의 거의 전부가 평온 클리닉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이것은 제 남편이
그녀는 현우를 쳐다보았다. 이 거래를 하기 위해 사용한 위조된 위임장입니다. 그녀는 다음 장을 꺼냈다. 그것은 테이프로 붙인 조각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연인 김영숙 여사께서 어젯밤 그렇게 서둘러 파기하려던 것입니다. 이 집의 소유권을 당신 박태준 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서 사본입니다. 날짜는 내일로 되어 있군요. 아주 신중하시네요. 김 여사는 붙여진 조각들을 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희. 그녀가 쉭쉭거렸다. 하지만 소희는 여기에 없었다. 그녀는 이미 멀리 떠나 있었다. 이건 모두 거짓말, 중상모략이야. 박태준이 소리쳤다. 미친 여자의 망상이라고. 당신에게는 증인도 없어. 있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한 명은 있죠. 현우. 그녀는 남편에게 돌아섰다. 그는 움츠러든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현우 씨, 말해봐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요.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전골에 가루를 어떻게 넣었는지 말해봐요. 당신과 어머니가 나를 클리닉에 가두려고 어떻게 계획했는지 말해봐요. 현우는 침묵했고 그의 어깨만 떨렸다. 알겠어요. 민서가 경멸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증인들도 있어요. 그 순간 박태준은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민서를 쫓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경호원, 이 여자를 여기서 끌어내. 하지만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있던 두 명의 건장한 남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베란다의 현관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최지훈 의사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가 방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의 등장은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그리고 그의 평판을 알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모인 사람들을 무거운 시선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초대받지 않고 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는 식탁으로 다가가 민서 옆에 섰다. 박태준 씨는 이민서 씨를 아픈 여자라고 그녀의 말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민서 씨가 완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님은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었다. 이것은 제 작고하신 아버지 최성진 의사 선생님의 개인 기록입니다. 그 중에는 시민 김영숙, 처녀 시절 성은 남 씨의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진단명, 뚜렷한 조종적 성향을 동반한 사이코패스. 거기에는 또한 제 아버지의 환자였던 그녀가 조종과 협박으로 그의 재산을 차지할 목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남편 김인철을 치료받게 강요한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치료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공포의 신음소리가 방안을 휩쓸었다. 김 여사는 최지훈을 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동물적인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건 의사, 환자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야. 그녀가 더듬거렸다. 여기에는 비밀유지 의무가 없습니다. 최지훈이 잘라 말했다. 여기에는 범죄 은닉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 아버지가 그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박태준은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자줏빛이 되었다. 둘 다 잡아. 그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경호원들이 민서와 최지훈에게 다가갔다. 손님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민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짧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진동했다. 알림. 그녀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핸드폰을 위로 들었다. 너무 늦었어요, 박태준 씨. 그녀가 크고 또렷하게 말했다. 링크는 이미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확인시켜주듯 찾아온 정적 속에서 손님들의 핸드폰이 하나둘씩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나, 그리고 둘, 셋.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고 그들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길어졌다. 뉴스 통신사에서 알림이 왔다. 속보, 센세이션, 고위 공무원, 부패 및 범죄 조직 결성 혐의로 적발. 박태주는 한 손님의 핸드폰 화면을 그리고 민서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 단지 스캔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단지 사회적 굴욕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완전하고 공개적이며 실시간으로 기록된 끝이라는 것을. 그의 제국은 그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바로 지금 여기서 그의 경력, 그의 권력, 그의 평판, 모든 것이 몇 초 만에 제로 변했다. 사회적 파괴는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그는 그 뒤에 무엇이 따를지 알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체포, 수사, 재판.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재판. 민서는 벌집이 된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누군가는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눈에 띄지 않게 떠나려 했다. 김 여사는 식탁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현우는 허공을 응시하며 돌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악의 없이, 증오 없이, 오직 끝없는 얼음 같은 피로감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진실은 어떤 복수보다 더 끔찍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더 이상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출구로 향했다. 수정과 최지훈이 그녀를 뒤따랐다. 그녀는 베란다에서 서늘한 밤의 정원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맑고 신선했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한 번도 이름을 바꾸지 않았던 남편이라는 연락처를 찾았다. 그것을 누르고 삭제 옵션을 선택했다. 핸드폰이 물었다. 이 연락처를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네를 눌렀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별장 베란다의 국그릇에서 시작하여 운명의 완전한 붕괴와 진실의 회복으로 끝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민서와 함께 그녀의 조용한 공포에서부터 차가운 승리까지 이 모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지금 많은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 공개 재판을 벌인 민서가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적이 무한한 권력을 가진 세상에서 그녀가 정의를 이룰 다른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복수는 비록 정당했지만 너무 잔인했을까요? 결국 그녀는 자신의 적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익숙한 삶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다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약하고 의지박약한 남편 현우는요. 그는 동정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경멸만 받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작고 비겁한 행동으로 사실상 민서에게 가장 큰 무기를 쥐어준 소희는 그녀를 가족의 배신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타인의 생명을 구한 구원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가 남기는 가장 큰 질문은 복수와 정의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서가 한 일은 차갑고 계산적인 복수의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회복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켰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인공들에게 공감하고 결말을 기다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저희의 노력에 대한 최고의 보답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덜 흥미롭고 복잡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배신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끝 화면 중앙에 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창을 클릭해 주세요. 거기에는 저희의 다른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